코로나 이후에 투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주식이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저는 단연 테슬라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랑 애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표정 보면요 다릅니다. 애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창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좋을 줄 마냥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가치 분석법으로 또 테슬라를 분석하면은 적정 주가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EO라던가 사업 구조, 종, 가치 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논란이 항상 나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핫했던 주식이면서도 주가 변동성도 가장 극악이죠. 지금 차트만 봐도 테슬라로 돈 번 사람과 돈을 잃은 사람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220달러인데 2020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2022년 말에 100달러였던 때도 있었는데 뭐 그때 대비 2배 올랐다라고 하지만 고점이 400달러 넘었었거든요. 400달러 시절 대비 반토막 났다 볼 수 있죠. 미국 주식하면 대부분 빅테크 주식을 많이 해요. 주변에 미국 주식하는 친구들과 테슬라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증시 정점이었었던 때가 21년 11월 기준이었거든요. 엔비디아는 AI용 GPU가 등장하면서 114%가 올랐습니다. 애플은 그때 대비 24% 올랐죠. 그러니까 나스닥 가장 고점이었던 시절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9% 더 올랐습니다. 테슬라처럼 지옥을 한번 갔다 왔던 게 메타였는데 3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내려갔었죠. 지금 2% 오른 상태고 아마존은 쇼핑에서 적자를 내면서 14% 하락했었고요. 테슬라는 27%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냈다 볼 수 있겠죠.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 시총이 가장 작습니다. 메타와 테슬라만 1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몸집이 가벼워서 빅테크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좋을 수 있고요. 엔비디아는 직원 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적은데 몸집이 이 중에서 4위입니다.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익성을 평가해 볼 때는 미래 이익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잘 번 거는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 버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추정치로 구한 PEG라는 지표가 있어요. 과거의 이익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올 이익을 가지고 PEG를 구한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주가가 비싼지를 가늠해 보는 건데 피터 린치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죠. 1.5가 넘으면은 비싸다고 보는데 메타가 1.17, 엔비디아가 1.33이에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2배가 올랐는데 1.33입니다. 테슬라는 3.55로 가장 고평가입니다. 3년 뒤에 PER을 보면은 테슬라는 39배, 엔비디아 23.5배, 메타가 16.7배로 테슬라가 다소 비싼 편이다 라 볼 수 있죠.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래 대비 비싼 편이다. 그래서 주가가 가지 못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 구조상 뭐 할부 금리라던가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경기가 다시 돌아오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비싼 데는 성장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매출 증가율, 수익성 장면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따라올 기업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에비타 증가율을 보면요. 테슬라는 21%, 엔비디아 52%, 아마존 20%로 매력적이고 EPS 성장 면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합해보면은 엔비디아가 엄청난 매출 이익 성장률에다가 향후 낮은 PEG, 주가가 100% 넘게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가벼운 시가총액, 미래 이익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한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AI 열풍이 지속될 거라고 믿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 열풍이 꺼지게 되면은 주가도 바로 꺼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달고 다녀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고금리와 경기 둔화, 그러면은 비싼 전기차가 안 팔릴 거라는 두려움을 달고 다닙니다. 경쟁사들이 더 싸게 만들어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IRA 축소 우려도 있죠. 가격을 계속 내려가면서 성장성이 감소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다른 빅테크 대비 오르지 못했죠. 이것들이 다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벌써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더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은 여기 주가는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것도 이거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관점은 가격인데요. 좋은 주식도 남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시절에는 주가가 저렴하게 있고요. 반대로 나쁜 주식도 모두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거품이 형성돼요.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좋은 기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기회는 그렇게 흔하게 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욕을 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원망하고 싫어하고 가능성 없다라고 여길 때 저는 그 회사랑 손을 잡고
동업을 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힘드니까 테슬라랑 손을 잡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 생각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사라지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업은 언젠가는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 생각이 되는 거죠. 역발상 투자라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서 테슬라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방법으로 다른 기업들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의 예시로 지금 테슬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이 11월 30일부터 배송을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신모델이 나오는데 그동안 모델 3Y, SX 제가 느꼈던 느낌은 비슷해요. 서로 사이즈는 다른데 그 유형이나 디자인이 비스무리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신선하다는 느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이버 트럭은 외관부터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경기만 좋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공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연 20만 대 목표로 생산돼요. 5년 동안 계속 뽑아도 1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희소성이 높죠. 중고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델 3Y, SX 잘 안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셀러에 타깃이 될 우려가 있어서 테슬라가 1년 동안 재판매 금지 정책을 걸었는데 자동차 회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고급 의류라던가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전략이에요. 만약에 이 조치를 안 걸었으면은 모델 Y가 안 팔린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이 오히려 사이버 트럭을 더 갖고 싶게 만들고 더 힙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출시되고 나면은 분위기가 어떨지 지금은 선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이버 트럭 나왔을 때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가격 인상이거든요. 중국에서 가격 인상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가격 인하를 하면서 마진율이 바닥이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마진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래순이익에 이것들을 반영해야 되겠죠. 반면 우려하는 이도 있습니다. 비아디가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 비아디의 저가 공세 속에서 어떻게 견딜 거냐. 테슬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말을 하는데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계기로 이제 고급화 전략을 간다 생각하거든요. 중국에서도 가격을 인상시킨 이유도 아이폰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폰도 어려웠던 시절에 가격 인하를 통해서 중국에서 판매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외부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가격 인하로 돌파를 했던 거고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서서히 하면서 이제 아이폰처럼 프리미엄 모델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는 고급형 전기차는 테슬라, 이제 사회초년생이 처음 만나는 전기차는 비아디,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중에 결과는 뻔하듯이 이 저가 모델로 가면은 마진이 적어서 성장성에 한계가 있고 고가 모델로 가야지만 상방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하이엔드 모델을 파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가면은 지금은 테슬라가 찍어내는 것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공급을 좀 의도적으로 줄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춰놨는데 이제 앞으로 공급을 풀로 찍어내도 수요가 딸리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도 넘기고 캐나다로도 넘기거든요. 만약에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중국에서 팔아서 헐값으로 내놓느니 유럽이랑 캐나다로 많이 넘겨놓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다려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기 기간이 쭉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격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익 마진을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경기 회복을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반면에 모델 2가 나옵니다. 25,000달러 모델을 출시할 건데 이제 2년 뒤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밖의 경쟁사들은 수익을 못 내게 하는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인프라가 워낙 탄탄하니까 테슬라가 굳이 모델 2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붙을 필요가 없는데 다른 내연 기관들이 전기차로 지금 만드는 상황에서는 적자가 상당히 심하죠. 모델2를 이길 만한 저가형 모델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인도에 테슬라를 수입할 수 있게 관세를 낮춰달라. 몇 년 동안은 수입 좀 하고 그 다음에 기가팩토리 지어줄게 라고 했을 때 인도가 거절했었죠. 왜냐하면 테슬라만 관세를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기업도 다 낮춰야 되니까 자국의 전기차 산업 타격을 걱정했지 않았나. 그래서 인도가 그동안 오픈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관세를 70%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나오면서 인도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죠.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또 15억 인구를 배후로 두는 공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 모델도 테슬라 방식으로 통일 중인데요.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을 고사시킬 수도 있겠죠. 어제 나온 뉴스는 영국 주유소 체인점에서 테슬라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인프라를 테슬라 장악하게 되면은 이 향후 시장은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테슬라가 주력으로 밀지 않는
있는 모델들 안에서 블루오션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이 전기차로 수익을 내는 상황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누가 이기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포드라든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내연기관이 전기차가 앞단에서 잘 팔리지도 않고 가격을 최대한 싸게 맞춰서 팔아봤더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투자를 지연한다라든가 취소하는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기간을 한번 거쳤을 때 경쟁사들이 도산하고 뒤처지면서 테슬라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11월 5일 이제 수요일에 있습니다. 대만과 국방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경제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서로 줄 거와 받을 거를 할 거고 과거 같은 경우는 둘 다 시간의 여유가 좀 있었고 아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서 튕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둘 다 튕길 수만 는 없는 상황인데 이게 내일입니다. 애플, 스타벅스, 테슬라,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만약에 관계가 개선된다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는 미국이 끝까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엔비디아가 우회용 칩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피해가는 것 같고 애플이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해 그런 빅테크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애플이랑 테슬라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나열할 수는 없고 당장 수익 성장에 영향 줄 수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왜 도조 얘기 안 하냐 로봇 얘기 안 하냐 이러는데 먼 얘기 같은 거고 당장 수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FSD가 있거든요. 베타를 종료하고 유료로 전환한다라는 뉴스가 임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 사이버트럭 같이 신모델 뭐 나중에 나올 모델2 같은 신모델 그리고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기가팩토리 증설들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 뉴스들 마진율이 개선됐다라는 이제 분기 보고서 가까운 시일 내에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주식 투자할 때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도 괴로워요. 그거를 보고 투자는 하겠지만 우선은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인 미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호재들이 뭐가 있는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미국 주식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게 테슬라고요. 유동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게 또 비트코인이거든요. 시장의 투심을 대변하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뭐 테슬라 주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더 분석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테슬라를 사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가져보자.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생각하다가 어제 기점으로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는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됐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발상 투자도 매력적인 거구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역발상 투자 기술도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턴어라운드 투자법이랑 역발상 투자법은 제가 제일 즐겨하는 투자법이라서 이거를 대중들한테 권유할 수는 없었어요.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참아야 되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제가 스파르타 특강 할 때는 많이 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내 역발상 투자법, 턴어라운드 투자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요. 내년 1월부터 또 스파르타 특강 3기 시작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